천하제일 강국. 예, 이제부터 이란 중동 정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이란은 상징하는 건 중동 이슬람권 지역을 지금 상징하고, 그 다음에 중동 이슬람권 지역은 석유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 이란의 그 흐름 역사를 일단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1979년에 이란 혁명이 일어납니다. 팔레비 왕조의 독재에 저항해서 호메이니를 주축으로 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탄생시킵니다. 이때 배경으로 나왔던 그 영화 중에 보면 그 미 대사관에 있는 그 인원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 미국의 정보 요원들이랑 영화인들이 이제 그 영화를 찍는 것처럼 이란으로 들어가서 영화 촬영을 위한 배우들인 것처럼 해서 이제 몇 명을 탈출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장면에 어떤 장면이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입국을 할 때 입국 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란 그 혁명군이죠. 혁명군이 뭐 때문에 여기 왔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우주 관련된 그런 SF 영화를 찍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면서 그 시놉시스 같은 그림 같은 걸 막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죠. 근데 그때 그 혁명군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동안 이란에서는 거의 모든 영화관에서 나오는 영화들이 포르노였다. 제대로 된 영화를 찍어주기 바란다 라고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팔레비 왕조 시절에는 한마디로 미국 서방권들이 완전 이슬람 문화나 그 전통을 완전히 파괴시킨 그런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혁명이 성공한 이후에 전통을 더 강조하게 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자, 혁명이 성공한 이후에 팔레비가 이제 망명이가 있는 상태였는데, 이것을 미국에게 송환을 요구합니다. 이란에서. 그런데 미국이 이걸 거절합니다. 당시에 팔레비가 이미 뭐 암 선고를 받았고 얼마 생명이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송환을 시켜준다 하더라도 미국 입장에서 뭐 크게 문제가 될 그런 그건 없었는데, 왜 결국은 송환 요구를 거절했냐? 당시에 중동 지역에 있던 다른 독재자들, 그리고 괴뢰 정권. 이제 괴뢰 정권이 뭐냐면, 그 나라 국민들에 의해서 그 대표자로 선출이 됐지만, 그 사람들이 국가에 대한 정책이나 어떤 모든 결정을 할 때 자기들이 자국에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을 그 자리에 만든 사람들, 외세의 결정에 의지하는, 그들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정권을 이제 괴뢰 정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괴뢰 정권이 되지 않으려면 주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군사주권, 식량주권, 경제주권, 이 세 가지는 그 나라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자주 독립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세에 흔들리지 않는. 군사력에 대한 크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군을 우리 스스로 전쟁을 하던 아니면 협상을 하던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고, 경제적인 거는 대외 의존도가 많지 않아서 어디에서 수입이 뭐가 끊긴다고 해서 나라 경제가 무너지지 않고, 어디로 수출하는 게 끊긴다고 해서 나라 경제가 흔들리지 않는, 생존이 유지가 가능한 그런 경제 시스템. 그 다음에 식량 주권, 다른 곳에서 식량을 수입하지 않아도 자국 내에서 나는 그 식량 가지고 자국 국민들이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세 가지, 식량 주권, 군사 주권, 그 다음에
경제주권. 경제주권에는 그 금융, 자금의 흐름 이런 것도 다 들어가죠. 근데 과연 이 세 가지를 완전히 다 갖춘 나라가 몇 개나 있을까?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몇 개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렇지 못하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 심하죠. 자, 이 팔레비를 그 소환을 거절한 것은 이제 다른 중동 지역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다 미국하고 서방의 입김에 움직이는 그러한 정권이든 왕권이든 뭐 이런 거였는데, 만약에 팔레비를 송환시키게 되면 다른 독재자들이 만약에 혁명이 또 일어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미국이 우리를 버릴 수도 있네 라는 그러한 불안감을 가지게 되면 다른 방식을 찾아 나가겠죠. 그게 우려가 돼서 결국 송환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란 혁명이 성공을 하다 보니까 다른 중동 지역에서도 많은 그 자주에 대한 그러한 물결들이 일고 있었는데, 1979년에 이란 혁명이 성공했는데 1980년부터 바로 이란 이라크 전쟁이 일어납니다. 당시에 이제 혁명 이 직후라서 이란의 어떤 군사 시스템이라나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라크 입장에서는 봤을 때 이라크 당시의 대통령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담 후세인이었는데, 사담 후세인은 수니파, 이란은 시아파 국가고, 시아파와 수니파 이게 크게 두 이 부족이 있는데, 이란은 시아파 중심 국가고 사담 후세인은 수니파고, 이라크는 수니파 중심의 정부로 서서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식민지 시절에 있었던 그 영토 관련 그 분쟁 지역 이거에 대한 그 회복을 사담 후세인이 시도를 합니다. 영토와 그 안에 있는 석유,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였지만 시아파가 득세할까봐, 다시 커질까봐 그게 두려웠던 것도 있었고, 그래서 사담 후세인이 전쟁을 개시를 하는데, 여기에는 또 아마 이 서방 국가들의 그 입김이나 지원이 있었죠. 이란 혁명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가 될까봐, 이란 혁명이 전파가 되면 석유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을 움직여서 전쟁을 하지 않았을까. 전쟁이 시작되자 미국 그리고 유럽으로 표현이 된 서방 세력들이 이라크에 무기를 지원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소련도 포함이 됩니다. 소련도 석유에 대한 그 영향력에서 큰 변화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유럽, 소련이 이라크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이 8년간의 전쟁을 어떻게 버텨내느냐. 이란을 지원한 나라가 조선입니다. 이때 무기도 지원을 했고, 대표적인 예가 1983년에 조선 이란 간 탄도미사일 개발 상호 지원 협정이라는 걸 맺습니다. 그리고 1987년에 화성 5호 사거리 500km 정도 되는 탄도미사일 100기를 조선이 이란에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1988년에 정전이 된 거예요. 1974년 4차 중동 전쟁 때부터 이미 그 조선은 중동 석유의 어떤 중요도라든가, 그다음에 미국 서방 세력들이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계속적인 그
대결 상황에서 항상 자주를 추구하는 나라들의 편에서 계속 같이 싸워왔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1988년에 정전이 되고 1989년에 이란 혁명 수비대 사령관하고 하메네이, 당시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호메네이의 후계자 하메네이가 조선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거기 화답해서 1990년 오진우 인민무력부장이 이란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때 군사협정 의정서가 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란 혁명 이후 바로 시작된 이 이란 이라크 전쟁 8년간의 전쟁에서 이란이 무너지지 않도록 했던 그 조선과의 그 관계, 그게 이제 그 이후로 계속 혈맹처럼 이어져 내려오게 됩니다. 자, 요거 조금 이따가 다뤄보고 사담 후세인을 한번 조금 더 보면, 자, 일단 이란 이라크 전쟁이 이렇게 1988년도에 정전으로 끝이 났지만 이라크의 군사력은 중동 지역에서 가장 세다라고 할 정도가 돼 있죠. 이미 왜 미국 서방 소련에서 계속 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전쟁은 정전이 되는데 이후에 이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는데 영토 수복, 원래 쿠웨이트 지역이 이라크 지역이었다라는 그 영토 수복, 그것도 있었지만 또 하나가 뭐였냐면 외채. 미국 서방 소련이 지원을 해줬지만 그냥 해준 게 아니죠. 이 외채를 갚아야지 되는 거죠. 이 외채를 이 석유로 이제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외채까지 갚아가면서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쿠웨이트를 침공했던 겁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서방은 쿠웨이트에 대한 이라크의 그 점령을 인정하지 않고 다국적군 연합을 해서 이라크와 전쟁을 벌여서 다국적군이 승리하고 사담 후세인이 패배를 하게 되죠. 이게 1차 걸프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담 후세인이라는 인물이 보면 젊었을 때부터 아랍 사회주의, 그다음에 민족주의 이런 성향이 강했던 사람이고 그걸 지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라크 내에서도 여러 뭐 쿠데타라든가 그 혁명의 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뭐 감옥에도 잡혀갔다가 탈출을 해서 우여곡절 끝에 그 집권을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그 서방 세력들하고 대항할 힘은 그 당시에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친서방 정책을 펼치면서 이제 오다가 이 이후에 이제 이라크 나름대로의 그 길을, 그리고 이 아랍권의 이 길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03년에 사담 후세인이 어떤 발표를 하냐면 이라크산 석유 가격을 주요 거래국인 미국이 아닌 유럽연합, 인도, 중국으로 바뀌는 때부터 달러가 아닌 유로로 책정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라크산 석유를 수출을 함에 있어서 모두 결제는 달러인데 2003년 이 시기가 이제 유로화가 결정나던 시기였죠. 앞으로는 유로화로 결제 수단을 바꾸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모든 세계의 기축통화였죠, 달러가. 왜? 석유는 무조건 달러로만 결제를 하게 하는데 석유는 모든 나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에너지였기 때문에. 자, 이 발표는 어떤 파장을 일으키냐면은 석유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에너지, 힘이에요, 힘. 그걸 미국하고 서방 세력들이 관리를 해왔고 점점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그 결제를 달러로만 해왔기 때문에 미국의 완전 패권이 세계 패권을 미국이 질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됐던 건데, 그래서 일국 패권이란 말이 나왔고 세계 경찰이라는,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다라는 말이 나왔던 그런 배경이 석유는 달러, 세계 기축통화 달러, 기본통화 달러 이거였거든. 근데 이걸 바꾸겠다고 하니까 바로 미국하고 영국연합이 2차 걸프전으로 사담 후세인을 축출을 하죠. 이때 명분은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2차 걸프전으로 이라크를 초토화시키고 사담 후세인을 축출하고, 그리고 미국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로 새로 정권을 세우는데, 누구를 세우냐? 시아파. 이란의 중심이 시아파를 또 이제 세우죠. 왜? 사담 후세인이 순위파였으니까. 그래서 계속 내부적으로 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까지 중동에서 계속 뭐 테러가 일어나고 계속 싸움이 끊이지 않게 이런 식으로 계속 분란을 만들어 온 거예요. 자, 대량 살상 무기는 나중에 없다라고 결국 결론이 났죠. 결국 뭐냐? 석유 패권, 달러 패권,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라크 전쟁을 벌였던 거고, 지금까지 이라크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일국 패권을 지금까지 유지해왔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 지금 뭐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뭐 정책을 결정하고 전쟁도 하고 하지만, 그 이라크의 걸프전 2차 걸프전 때 민간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사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본 세력들이 기반으로 두고 있는 이 군인대가 움직일 때에는 민간인 보호라든가 뭐 이런 거 개념이 없다. 오로지 자신들의 목표 달성 뿐이다.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이라크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거고, 순위파 국가인 이라크의 시아파 정권이 서 있는 거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할 게, 사담 후세인이 그럼 이 시기에 왜 갑자기 이런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옆에 이란의 상황을 보면서 이제 자신의 이라크의 그 나아갈 방향을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유로화로 바꿔온다고 했으니까 아마도 유럽 쪽에서 사담 후세인한테 바람을 넣을 수도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정세의 변화를 봤다라는 거죠. 상황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봤다. 누구를 통해서? 이란을 통해서. 자, 다시 이란을 보면,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 90년도 군사협정 의정서를 맺은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그러니까 좀 지우고 다시 좀 잠깐 적을게요. 아이고. 일단 자, 이란하고 조선하고 이제 군사협정을 의정서를 맺었죠. 군사협정 의정서를 맺은 이후, 자, 80년대 스커드 B, 이건 사거리 300, 그다음에 스커드 C 사거리 500. 이 스커드
C-500 사거리 500짜리 탄도미사일이 이라크 전쟁 때 지원해준 100개. 그 이후에 1990년대 들어서면서 조선에서 사거리 1300 미사일을 쏘아 올립니다. 그러면 이건 이란도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1998년도에 광명성 1호 인공위성 발사체와 인공위성을 쏠 수 있다라는 얘기는 탄도미사일의 대륙간. 그 다음에 2006년에 6,700km 사거리 탄도미사일, 2009년에 광명성 2호, 그러니까 인공위성 2. 그 다음에 2012년에 은하 3호, 2016년에 SLBM, 그 다음에 지상형 SLBM, 그 다음에 북극성 1, 2죠. 그리고 화성 12 계속 쏘아 올리죠. 2017년에 화성 14, 15. 이게 여기 15 하면서 핵무력 완성이라고 발표를 했던. 그리고 이제 올해 극청소 여러 가지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지금 쭉 왔는데 이 오면서 이란도 계속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아 올립니다. 그러다가 이란이 처음 인공위성 쏘아 올려서 성공한 게 2009년, 그 다음 10년, 12년, 2012년 4차례 쏘아 올려서 성공을 다 했는데 원숭이가 타고 올라가서 원숭이가 생환하는 것까지 이란이 성공을 했습니다. 자, 세계적인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반적으로 그 언론에서 떠들고 할 때는 이란이 기술을 제공했다, 파키스탄이 기술을 제공했다, 저쪽 얘기를 하는데, 이란을 보면 조선이 보인다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계속 조선이 밀어줘요, 이란을. 그래서 지금 올해 우리 누리호 이제 실패했죠. 근데 지금 이미 2009년도부터 해서 이란이 이 정도 수준이었다면, 원숭이가 갔다 오는 수준이었는데, 그러면 이 2016년도에 조선은 그런 능력이 안 됐을까? 숨기는 것 뿐이죠. 보여주지 않을 뿐입니다.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러한 일이 벌어질 때 보여주지 않았던 신무기를 공개해서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그게 지금까지 이제 조선의 어떤 대응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를 들자면 1968년도에 있었던 푸에블리오 사건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1968년 미국의 정찰선, 정찰선 푸에블리오가 1968년 1월 23일 강원도 원산 앞바다에서 북한 영해를 침범하여 북한에서 발신되는 각종 무선 교신, 전파 교신 이걸 포착하는 정탐 활동을 벌이던 중에 북한군 해군 소속 경비함 1003호와 어뢰정에 납포되었다. 푸에블리오가 1월 달에 납포가 됐어요.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정찰선 중에 하나였겠죠. 총 83명이 탑승을 하고 있었는데, 함선 무기고 문을 열려고 하던 한 명은 총 맞아서 바로 사망하고, 현장에서 한 명 사망하고 82명이 포로가 된 상태에서 조선
내륙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항공모함 3척 가운데, 이거 총 3척이 항공모함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항모전단 3개가 북을 에워쌉니다. 조선을 에워싸고, 그리고 세계 최초의 핵추진 항공모함이었던 당시에 엔터프라이즈 함을 주축으로 한 항모 타격단을 원산항 앞 24km 떨어진 수역으로 몰고 들어갑니다. 이게 68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 거의 근 1년간의 대치와 협상 끝에 미국이 항공모함에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하고 승무원, 살아있는 승무원, 부호로 된 승무원 82명하고 1명의 시신만 가지고 돌아갑니다. 이때 왜 미국이 항모전단 3개를 끌고 가고도 돌아가느냐. 이때 조선에서 공개한 게 2가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미국 군인들이 예상하지 못한 무기, 그게 뭐였냐면 대한미사일 그리고 지대고미사일, 대한미사일과 지대고미사일을 공개를 합니다. 사거리가 80km.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항공모함들이 때려 맞을 수 있는. 그래서 물러간 거였죠. 그러면 그 이전에 조선에서 이것이 있다라는 걸 공개 안 했죠. 전혀 몰랐죠. 자, 전쟁이라는 것을,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쟁이라는 것을 수행을 하기로 결정을 할 때에는 사전에 다 상대 전력하고 우리 전력하고 다 합을 맞춰 봐서 완벽한 승산이 나왔을 때 전쟁을 시작을 하는 건데, 이때는 없던 무기가 나오니까 계획이 오차가 생기니까 진행 못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 당시에 요거는 보였는데 또 다른 또 뭐가 있을지 알 수도 없으니까. 자, 이런 시기에요. 1994년에도 뭐 미국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렸다는 얘기가 바닥에 나왔었죠. 그러면 이제 핵이 뻥 터지고, 또 시뮬레이션 돌리고 있으면 또 미사일 하나 또 올라가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정확한 작전 계획이라든가 수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걸 실행하는 군인 집단들은 작전 계획이 나야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 계획 없이 나가라고 하면 안 나가죠. 자기들 본토를 뭐 어차피 못하면 본토가 망가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 자, 이런 흐름들이 있었다. 아니, 흐름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이렇게 이제 키워주다 보니까, 그럼 이란은 여기서 혼자만 이렇게 컸느냐? 아닙니다. 이란이 참 잘한 게 뭐냐면, 이시해하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이란, 시리아, 헤즈볼라, 하마스는 이제 팔레스타인, 헤즈볼라는 레바논, 시리아, 이란, 다 뭐 반미 반서방 자주 무장 세력들. 레바논의 무장 진짜 헤즈볼라, 팔레스타인의 무장 독립단체 하마스,
그다음에 시리아와 이란은 이제 국가로 그냥 아직까지 있으니까. 근데 이 이란이 시리아 헤즈볼라 하마스에 이 지원받고 기술 이전받고 해서 한 것들을 이제 넘겨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외에 뭐 알카에다, 그다음에 뭐 IS, 이거는 이런 세력들은 뭐냐면 중동 내에서 이 자주 독립하려고 하는 이 무장 세력들하고의 그 내전, 테러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키운 미국하고 서방 애들이 키운 무장 세력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반대로 이 이시해하 이 자주 세력들에 대한 무장이 다 강화가 되는 거죠. 이제 뭐 이스라엘이 얼마 전에 막 이제 하마스, 헤즈볼라에서 이제 로켓탄이 날아온 거를 뭐 아이언돔으로 다 막았다 어쩌다 하는데, 그럼 이제 재래식탄 다 소비하는 거죠. 재래식탄 다 소비하는 동안 이스라엘이 이제 그 방어 미사일이 떨어지니까 미국의 지원을 요청해서 미국의 바이든이 지원해 주는 약속을 하고 그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과연 지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핵이 있지만, 이스라엘이 핵이 있지만 왜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서 교전을 하느냐. 핵을 사용하면 이란도 핵을 사용해서 한 방에 끝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라는 핵이 아닌 무기로 싸우게 되는데, 과거에 그냥 말 타고 총 들고 싸우던 이 사람들이 탄도미사일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 상징적인 얘기로 탄도미사일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헤즈볼라 하마스도 지하시설들을 공개하는 영상들을 보면 차량에 올려져 있는 탄도미사일이 쭉 깔려 있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전투기도 만들고 뭐 전기 잠수함을 보유하고 뭐 없는 무기가 없죠. 무인기에. 아니 뭐 인공위성 사는데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없겠어요? 핵실험인데 핵이 없겠어요? 자, 중동이 이런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게 되냐? 이 중동의 이 자주화 세력들이 조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신의 기지라고 부릅니다. 알라 신이 내려준 우리들을 지켜주는 기지, 신의 기지. 그게 지금 중동의 자주 세력들에게 조선이다. 중동의 자주 세력들이 다시 자리를 잡는 면, 그럼 석유 패권은 중동 자주 세력들이 가겠죠. 지금보다 훨씬 더 올바르게 사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 최근의 소식 보면 이란에 대해서 핵 협상을 빨리 하자고 지금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란에서 계속 이제 시간 끌면서 오늘 본 기사 중에는 뭐 11월 중으로는 핵 협상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뭐 얘기가 나오던데 지켜봐야죠. 제가 보는 정세로는 이란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만약에 쿠바, 베네수엘라, 중국, 러시아, 조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도 동시에 해결이 돼야 됩니다. 따로따로 해결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가장 대표적인 얘네들 갈라치기 기술인데, 이제는 그게 통하지 않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 끌기, 이런 것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봤고요. 그러면 이 신의 기지로 불리는 조선의 영향력이 이제 이란을 통해서 또 어디까지 가는지, 남미, 쿠바와 베네수엘라 쪽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